오늘 토론회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분야였고 두 번째가 사회 분야였고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정치 분야 토론회인데 일단 이제 처음에 나왔던 주제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쭉 이제 1분 30초 동안 이제 본인의 의견을 냈는데 일단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진보 정치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가지고 검찰과 반대파가 내통했다라고 하면서 반대파를 제거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둘 다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부정선거 음모론자 2명이 여기 있다. 김문수 후보도 있고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행태가 계엄인데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노동자, 기업 나누고 동서 나누고 남녀노소를 다 갈라치게 해가지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애들러서 비판한 방식으로 정치 양극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이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분야다 보니까는 후보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분야의 토론이다 보니까 조금 토론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네. 첫 번째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론이다 보니까는 상대의 장단점, 또 상대의 약점, 상대의 전략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층 좀 정교하게 상대를 향한 그런 공세 혹은 그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내란 책임을 강하게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번 선거의 본질이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국엔 프레임이 결국엔 내란 심판, 내란 종식 이건데 그 구도가 조금 이완됐었다. 이런 평가가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바짝 조이겠다. 근데 이런 의도가 지금 초반 토론을 보더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그 후보의 독주, 독선, 더 나아가선 독재, 이제 괴물 독재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던데 방탄 괴물 독재 이렇게 그런 시대로 표현했더라고요. 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 경계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토론을 하려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양쪽을 다치는 네. 결국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는 내란 정당의 후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로 파퓰리스트다. 이걸 이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권영국 후보는 그 위성정당 책임을 공히 그 양당에 제기했듯이 결국 이렇게 정치가 지체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양당의 정치 독점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한 제도에 산발작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시종일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좀 대부분 좀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얘기 안 한 거 좀 중심으로 하면은 오늘이 어쨌든 다 자기들이 내가 이거 제일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정치 분야니까. 정치 분야니까. 다 어쨌든 정치판에서 좀 거치게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경제 분야는 진짜 냉동고에서 한 20년 있다가 방금 해동된 사람 같은 얘기를 하더라.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가 뭔지를. 그러니까 학습을 하더라도 아무리 과외를 붙여도 평소에 이거를 어느 정도 팔로우업을 못하면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유통일당에 있더라도 어쨌든 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가 1, 2차보다 선전할 거예요. 다른 후보랑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나름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좀 흥미진진하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1, 2차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의 전략은 이재명에 맞서는 이준석이다. 네. 이거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꼰대 얘기까지 하면서 TV 토론 아니라 TV 토론 끝나고 나서 막 꼰대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각인했는데 오늘은 단일화에 대해서 사실상 국힘도 접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에 대해서도 사실 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인도 해야 되지만 이제 김문수 표도 좀 이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거라서 뒤에 좀 봐야 되겠지만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적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띄었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뒤에 얘기할 시간이 있나? 이거 TV 토론? TV 토론 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하나씩 지적을 하자면은 그 뭐 이름 뭐였지? 그 이제 호텔경제학 뭐 사례를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독일의 무슨 공산당 그 사람 얘기한 거다. 기관지.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 되는 사람이 색깔론을 지금 들고 나오나?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그냥 좌파예요, 좌파. 예.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 좌파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공산당 기관지에서 이거 본 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냥 색깔론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공산당이라고 하는 워딩이 주는 약간의 느낌이 있는 거죠. 다른 느낌, 외국과는 다른 그냥 느낌. 좌파예요, 좌파. 그러니까 네. 제도권의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그 지역 친화적인 약간 지역 정당 같은가 그런 정당 느낌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색깔론적으로 이제 이준석이 하는구나. 사실 그 생각이 이제 들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담장 안 넘었는데. 그러니까. 나 집요한데 나는 야 이재명 집요한데. 근데 왜 이제 전형학습 강남에서 전형학습 하다가 집에 가서 샤워까지 하고 샤워까지 왜 또 했냐. 갈아입고 왜 나와 이렇게 느리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집요한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란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구나 이 생각이 네. 들었는데 집요하다.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김문수 후보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너무 옛날 얘기 네거티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뭐 몇 명이 뭐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다 해명이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다 끝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은 그래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검찰 수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야라고 판단이 끝난 문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네.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가 정치 분야도 많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약간 최신 버전이 아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쨌든 최신 버전, 꼬투레이드든 뭐든 하여간 그거 최근 언론 거 잡아가지고 이재명 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고전론적인 얘기를 하더라 김문수 너무 후보는. 옛날 얘기를 한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 지난번에도 왜 이렇게 계엄에 해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말싸움으로 그치고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돼서 공격을 하다가 오늘 또 왜 샤워랑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냐 이렇게 공격한 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이번 토론까지 연장해서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모든 세력과 손을 잡겠다. 네. 이게 이제 초반에 선거 전략이고 기조였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준석은 어떤 면에 우군이에요. 그런데 그 이준석이 자기를 공격하고 TV 토론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집요하게 나오니까 그에 대한 역공으로 12월 3일 밤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 꺼내 들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는 무엇보다 표결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뭐 그걸 항의하고 이런 거 다 부차적인 거였고 담을 넘든 아니면은 뭐 땅을 파든 일단은 국회 들어오고 나야 본회의장에 되는 들어가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1차적인 그 사명이었어야 돼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도착했을 때 거의 표결이 임박했고 밖에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서 등등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난번 토론에서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 싸우는 척하면서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의도가 있는 질문을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나갔죠. 그거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이준석을 몰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기조와 상충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누굽니까? 김대남도 네. 영입하려고 그랬고 홍준표한테도 추파도 던지고 했고 네. 그건 뭡니까? 홍준표는 명확히 내란 동조 세력인데 네. 그런 홍준표한테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준석한테는 너 내란에 은근슬쩍 동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밉죠.
그리고 이준석이 좀 그 답정너식으로 그렇게 이제 부하 올리는 토론을 한 것도 맞는데, 근데 그 공격은 지나쳤어요. 네. 그건 앞서가는 후보로서의 뭐랄까 모습은 아니었다. 약간 전략 미스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뭐 반론은 아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란에 반대한 모든 세력과 손을 잡겠다라는 기조는 이미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치열해지고 네. 지지율이 이제 붙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한 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근데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일화 할 거다. 저들은 이준석이는 내란 세력하고 손잡고 단일화 할 거다.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계속 모든 민주당 관계자들이. 근데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이준석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근데 알면서도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만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높은 확률로 안 할 거라는 거를 민주당 선수들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이준석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이미 선거판이 굴러왔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죠. 큰 틀에서.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거 막판으로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제 이준석의 완주가 지금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준석을 완주하게 만드느냐. 이준석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네. 적당히 이준석이 지지율도 관리하고 득표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언제입니까? 97년 대선 때 이인재가 독자 출마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 표를 많이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그 DJ가 사실은 이인재 후보가 포기하거나 이인재 후보가 힘이 빠질까봐 당시 여러 이인재 후보가 계속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인재 유세장에 사람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몰래. 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준석을 물론 이제 뭐 이준석 그 후보의 태도나 이런 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이대로 지금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완주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전략상 나쁘지 않다. 그걸 무슨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고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걸 보면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당장 이제 형수 욕설 사건 그거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뭐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독일 뭐 공산당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커피값 120원 그다음에 부정 선거 뭐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트위터에 썼던 글까지 가져오고 그다음에 예전에 트위터에서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낸 사람한테 막말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디테일하게 또 꺼내가지고 공격을 하던데 이준석 후보의 이러한 공격 전략? 이게 먹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TV토론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이준석이 지난 1, 2차 통틀어 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TV토론 누가 잘했냐 물어보면은 이준석은 3배 장사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지지율 대비? 예, 지지율 대비. 그러니까 10% 정도 잡으면은 28% 잘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는 장사를 했다. 저는 1차 때 좀 더 많이 남았고 2차 때는 조금 덜 남았다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한 거고 제일 미친 거는 이제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뭐 본인 지지율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10% 후반이 나왔어요. 잘했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준석 잘했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까지 베스트는 이준석이다. 아, 단일화를 위한 약간의 밑밥이긴 네, 했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그거는 이제 때릴 거 이제 이준석 찍으면은 이제 이재명 당선된다 이미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본인 지지율보다는 손해를 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본 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익 받고 근데 그 전략을 계속 반복하는 게 계속 유효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말했다시피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자리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 역시 이준석 싸가지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어쨌든 특히 2030 남성들의 결집을 TV 토론을 통해서 이뤘다라는 걸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정치 우리 같은 정치 초초초 관여층들은 기사도도 많이 보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정치에 높은 관심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거든요. 누가 나와서 뭔 얘기 하는지 사실. 그런데 TV에서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막 이제
대통령이 유력한 이재명을 막 때리고 있고 네. 이게 막 카타르시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몇 개를 보면은요 2030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했어요. 네. 그래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이상이 이준석을 찍습니다. 지지를 한다라고 여조를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계예요.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그게 없다. 말했듯이 이제 이게 약간의 세대별로 다르거든요. 2030은 그렇게 느끼는데 40대, 50대는 이제 싸가지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더 안 나가는 거야. 그들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치까지 왔어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3차까지 유효할 것인가는 좀 저는 회의적이다. 아니 뭐 저는 일종의 이제 이준석 후보의 특성을 유감없이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럴 걸로 예상했잖아요. 네. 예상 못했나요? 저는 저럴 예상했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뭐 정치평론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평론하러 나온 거예요. 비유도 찰지게 하고 네.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뭐 그런 말이나 글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프레임 만들고 이걸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TV 토론의 본질이 뭐냐 이게 설득이거든요. 유권자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대통령다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 TV 토론의 제일 중요한 때도는 대통령다움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꽝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본인의 대통령다움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이재명 검증, 그 이재명 평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특히 20대 남자들이 환호하는 것도 원래 이준석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어떤 지지층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TV 토론이 이제 15대 대선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 그 효과라는 게 갈수록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지 네. 이 지지층의 이동이 일어나는 게 그래요. 아니에요. 토론을 보고 내가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동성은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줄어들고 네. 이제 무당층에서 TV 토론이 일부 영향을 주거나 하는 정도 그게 아니고서는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를 계속 지지하거나 네. 더 지지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어서 예전보다 TV 토론의 중요성이랄까 혹은 이제 투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TV 토론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비중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 유력 후보면 유력 후보일수록 거기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실제 결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그 양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뭐 조직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진보정당 후보는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심상정 후보 대선 2017년도, 2022년도 대선 두 번 다 TV 토론 준비를 팀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홍보단장도 했었고 네. 집회를 안 보내요. 심상정 후보는. 네. 집회를 왜 안 보내냐? 다 준비해요. 원고도 준비하고 네. 쟁점도 준비하고 논리도 준비하고 근데 이게 본인 입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을 모두를 해. 집회를 안 보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리더 스타일이셨군요. 네, 계속 얘기하면서 토론해요. 새벽까지. 네. 이제 그럴 만큼 다른 선거운동에 기회나 자원이 부족한 후보일수록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게 이제 뭐 그런 후보들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고 그 말이 토론을 사실 잘하셨잖아요. 무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권영국 후보가 기저효과 때문에 효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크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 되게 뭐랄까 좀 가슴을 울리는 약간 그런 모두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바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대선에 관심도 못 갖고 토론회도 못 보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외면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좀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것 같은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지율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뭘 더 얻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국 후보는 제가 좀 칭찬을 하자면은 2차 토론, 이제 오늘 3차 토론 제가 조금만 봐서 뒤에 좀 말씀드린 2차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 4명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네. 골고루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중됐어요. 나머지 사람은 내가 찍었어, 타겟팅했어라고 해서 이제 집요하게 했는데 뭐가 됐든 뭐 완벽하게 3등분할 수는 없지만은 골고루 질문을 던지는 거 하니까 이게 어쨌든 이 토론의 룰에 대해서 조금 준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큰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타겟팅했을 때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방식이 다 달랐는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공격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토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매섭게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같은 뭐 이렇게 내란에 반대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뭘 했냐면은 자기 공약에 대한 세일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가 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것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토론의 어떤 이 형식과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다. 네. 그래서 권영국 후보를 이제 칭찬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성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했다. 네. 그리고 반성하고 시작한 후보가 처음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네. 지금 쿠팡 노동자들은 이 TV 토론도 못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기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런 약간의 겸손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다만 이제 그 공약들 얘기하는 거 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진보 정당의 한계입니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1% 잘하면 넘을 수도 있겠다. 저는 딱 언저리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1%? 보니까 3%는 안 되나요? 3은 안 되고요. 네. 0.8 아니면 한 1.5 요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그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 TV 토론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야 될 혹은 이렇게 해달라라는 네. 기대를 받는 거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박제화되고 화석화된 그런 주의 주장이나 구호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그 기층에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당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 들리지 않아요. 진보라는 단어조차가 굉장히 낯선 대선이 돼 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 보수 경쟁을 했어요. 한쪽은 뭐 진짜 보수라 그러고 한쪽은 개혁 보수라 그러고 뭐 한 사람은 중도 보수라 그러고 진보가 실종된 이제 그런 그 대선에서 진보의 의제를 가지고 그것도 늘 상투적으로 진보 정치나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치들이 해왔던 방식이 아닌 이 진보가 그 돌봐야 될 그리고 진보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권영국 후보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거리의 변호사라고 얘기했듯이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당사자들을 만나왔던 그 사람들과 연대했던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전 잘할 수 있는 후보고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이 그런 유의 저는 얘기였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그 맥락에서 권영국 후보는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네.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선거운동을 잘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는 좀 박해 보이고 네. 제가 보기에 1%는 넘는다. 1% 넘는다? 네, 바라건대 2%도 좀 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3%를 넘어야 다음 토론에 또 그렇죠. 나올 수 3% 있는데요. 넘으면은 이제 다음 토론에 나올 자격이 있어요. 간단치는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 심상정 후보가 3%를 못 넘었잖아요. 네. 그 전 대선에 6.2%를 얻었는데 지금 많이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3%를 넘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에 근접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뭐 개헌 얘기도 아마 이제 나오겠지만 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가 그러니까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위성정당에 대해서 양당이 위성정당을 이제 양당의 핑계로 만든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냐라고 했더니 만들고 싶다,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했다. 그다음에 결선투표제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것 자체가 자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도 반대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데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룰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아니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타결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선거제도는 특히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낙관적 전망이나 선의에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는 국힘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네.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쟤들은 만들 거가 뻔하니까 우리도 이미 다 만들려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저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다. 저는 이거 그렇게 봐. 그냥 이거 제도 바꾸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요. 네. 그냥 비례대표를 훨씬 늘리는 게 낫겠다. 예, 그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소선거구제도 민주당이 안 바꿀 거예요. 어느 그래요. 정당이든 다수당이 되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제 소선거구제가 대표성이 뭐 정례 그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4% 지난 총선에서 4%포인트밖에 안 졌지만 의석수는 80석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니들이 이길 때 그러니까 다수석일 때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민주당이 안 한다고. 아 근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할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반대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이건 날치겠다로 해서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깔끔하게 이 위성정당은 또 본다고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저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위성정당 방지법 안 만들어지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요. 뭐 이게 그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지만은 의석수 그 총 세비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300명을 330명이나 360명으로 하면서 그거를 그냥 그 저거대로 뭐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게 그거에 그 지지율에 맞춰가지고 네. 정당 투표에 맞춰가지고 비례성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가자. 비례성을 그나마 높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의 희화와 그리고 그 꼼수에 대한 어떤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체감도를 좀 그러니까 그 높이는 안 좋은 게 반복될 것 같아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준연동형 딱 들으면요. 네. 자연스럽게 위성정당의 생각이 나요. 이제는 저는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예. 네. 선거제도 개혁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뭐 쉽지 않죠. 현실이고 결국에 양 당의 의석 독점 그 욕심 때문에 계속 이제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잖아요. 선거법 바꿔놓고도 그걸 이제 허구화시키는 위성정당 만들고 또 서로 핑계 대면서 결국에는 저쪽이 합의 안 해서 혹은 저쪽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네. 결국 이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그 방식이 꼭 준연동형만이겠는가? 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혹은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섞은 일종의 이제 대선거구제죠. 그러나 이제 정당이 후보자를 전적으로 공천하는 게 아닌 유권자들이 뽑는 방식의 그런 이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개헌과 맞물린 권력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5년 단임제 그러면 이제 소선거구제의 단순 그 비례대표제 네. 이 선거제도로 갈 가능성이 회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권력 분산형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어쨌든 여야 관계나 혹은 정치 갈등의 양상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도 그에 따라서 조금 튜닝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닫지 말고 열어놓고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요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가 아주 극단적인 이 적대적인 공생의 형태로 계속 갔을 때, 그건 정치만 후퇴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후퇴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정치권 스스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결국 이게 이제 그 육공화국 현재의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좀 다른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치 분야 뭐 30분 토론이 아직 남아 있지만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함해가지고 후보자들 꼭 뚝쭉 이제 토론하는 거 보셨을 때 지금의 이 구도, 이제 물론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는 안 나옵니다. 이 구도가 일주일 뒤까지 쭉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도나 추세가 변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격차가 좁혀진 거고,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 표현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가장 큰 그 뭐랄까요 계기는 윤석열 탈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눈앞에 윤석열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가끔씩 한 번씩 튀어나오긴 하는데 탈당하고도 막 영화 보러 그게 다니시는 상당한 거죠? 명분이 돼요. 네. 이를테면 그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도저히 뭐 국민의힘 쪽을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윤석열이 당적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러고 있던 분들이 조금은 이제 그쪽을 쳐다보면서 결집을 하고 있고 이런 회복세가 제일 뚜렷한 데가 TK입니다. 네. TK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한때 이재명 후보가 3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지금 한 10% 이상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만큼 이제 결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김문수 후보가 이 획기적이지 않잖아요. 네. 어제도 한동훈하고 같이 유세해놓고 저녁에 윤상현 임명하고 네. 그럼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오늘 삐져가지고 한동훈 안 나왔어요, 아예. 네. 유세에. 게다가 친한 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의 이전 투구, 4분 5열, 뭐 좌충우돌 이 양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붙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나마 자기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이준석과의 단일화인데 사실은 오늘로 끝났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아니 아직 하루 남긴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 정도 발언 수위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되돌릴 돌이킬 수 없다. 수 없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서도 지금 상태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일화를 택하느니 좀 지지율이 빠져서 두 자릿수를 설사 못 얻어도 완주하는 게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가치를 그나마 보존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선긋기를 한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따라붙고는 있지만은 이 구도나 추세를 바꿀 만한 모멘텀은 없다. 네. 토론회 3번을 거쳤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분석을 하셨어요? 네, 징크스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에 네. 87년 이후에 한 번도 이 1, 2위가 뒤바뀐 적이 없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오면은요 사람들이 이미 투표할 사람을 거의 마음속에 정했고, 네. 그리고 정한 거가 거의 안 바뀌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아주 경청동지할 만한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그게 이제 비상계엄 같은 거 이런 네. 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마지막 이제 오늘까지 조사한 거가 내일 오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안 나올 텐데. 이거에서 대선은 사실상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보고 세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네. 이재명이 50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네. 예, 두 번째, 이준석이 10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네. 세 번째, 이재명과 김문수의 표 차이가 10%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첫 번째 50을 50 초반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넘을 보기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범진보 진영 뭐 이런 쪽이 약간의 위기감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50% 밑으로 물론 뭐 몇 개가 있기는 한데 49, 48 나온 게 있지만은 거의 모든 게 50 중반이에요. 네. 54, 55 이 정도가 나오고 이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50을 넘을, 지금보다는 약간 올라가서 막판에 50을 넘을 가능성이 50 초반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준석이 10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진짜 애매한데 네.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 지금은 게다가 김문수 후보가 막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쪽으로의 약간의 쏠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의 코어는 그 전에 있었던 3 후보보다는 단단합니다. 네. 안철수라든지 제3 다른 후보보다는? 제3 후보들보다는 코어가 좀 더 단단해서 그렇게 확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막 8% 막 찍다가 까보면은 4% 나고 3% 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 언저리인데 굳이 돈을 걸려면은
9점 몇 % 나올 것 같아. 제 느낌에서. 9점 몇 % 나올 네. 것 같다. 네. 물론 클레 저거 가능성. 약 올리는 건데 보전 못 받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뭐 좀 제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를 네. 제가 무슨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지금 왜냐면요 15는 한 번도 못 찍어본 숫자라서 15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10 정도가 나올 것 같, 10이나 11인데 막판에 표쏠림이 날 것 같고 김문수랑 이재명이랑 두 사람의 격차가 두 자릿수가 날 것이냐. 네.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40%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40%를 못 넘으면 격차가 그쵸. 뭐 사실은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예, 예. 그 경계선상에 딱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한 11%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1%. 그것도 11%. 물론 이거는 다 알겠습니다. 예측이니까 일주일 뒤에 대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예. 아, 그럼 그날 확인해 보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출구조사 보면은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득표율 지금 예상 전망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그 실루엣은 비슷해요. 네. 실루엣은 비슷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앞에 4자를 못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4자 찍히는 것보다 3자 찍힌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이제 추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4자를 못 찍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끌어당기는 힘도 약한 거예요. 아니 3자 찍히는데 거기에 보태줘봐야 이게 안 바뀌는데 구도가 네.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보태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기로에 있는데 10이 넘느냐 한 자릿수냐. 근데 이게 선거 막판에 이른바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면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막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저희가 그런 선거를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2017년도에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11%까지도 나왔었어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최종 득표율이 6.2%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세게 흔들었죠. 네. 심찍콩 캠페인을 했습니다. 심상정 찍으면 홍준표 된다. 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준찍명 캠페인을 할 거예요. 이순석 찍으면 이제 이재명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런 걸 시사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논리인데 생각보다 그게 꽤 위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준석 코어 지지층은 안 흔들 거예요. 2030 남성 이런 네. 건 안 흔들리는데 예를 들어 TK에서 윤석열, 김건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선거에 빠져 있거나 차라리 이준석 찍자. 네. 이랬던 분들이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저는 한 8, 9% 네. 그 언저리에 나오지 않을까. 이준석 예, 후보는 이렇게 예상을 비슷하게 해요. 예상하시네요. 9.몇 %랑 8%. 근데 이제 그러니까 1, 2, 1, 2 후보 말고 3 후보, 3, 4, 뭐 5, 6, 7에서 네. 이 3 후보가 10%를 넘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3 후보가 10%를 넘긴 게 92년에 정주영이 16.3, 네. 그리고 97년에 이인재가 19.2, 그리고 2007년에 이회창이 15.1, 그리고 2017년에 안철수가 21.4 네. 이렇게 있거든요. 뭐 적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이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었는지 보면은 정주영은 그냥 반값 아파트였어요. 공약이 그때. 네. 아파트 반값 떨어진다. 돈을 막 뿌리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정주영. 이인재도 그 당에서 한나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이회창이랑 붙고 이제 이회창의 좀 비토와 그 병역비리 막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 이회창은 대선 2번 나오고 3번째 나온 후보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때 호남에서 38석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준석이 어쨌든 단기 필마로 지금 3석을 가지고 10%를 찍는다? 이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승민도 못 해본 거예요. 네. 심상정도 못 해보고, 그렇죠. 그 외에 네. 뭐 문국형도 못 해보고, 박찬종도 못 해보고,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다 못 해본 거거든요. 그거를 이준석이 하면은 대단한 거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탄탄한 정치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10%를 그러니까 넘으면. 상징적인데 근데 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10%를 가까스로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거다. 그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